옛날 조선 시대 부자로 소문난 진시성의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유일하게 외동딸 하나만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이 어렸을 적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얼굴과 온몸에 심한 곰보 자국이 남아 그 외모가 매우 못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금지옥엽이라 어렸을 적부터 온갖 호사를 누리고 부모의 이쁨을 받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20살이 되자 진대감과 그의 부인은 딸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선아한테 어울릴 만한 짝을 찾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가문 정도면 정승 판서되는 집안도 쉽게 마다하지 않을 줄 알았건만 아무래도 선아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어간 모양이오. 선아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아무 집안에나 보낼 수는 없지요. 만금을 쓰더라도 우리 선아에게 꼭 어울릴 만한 혼처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오죽 좋겠소. 진씨 대감 부부가 고민을 거듭하다 중매쟁이들에게 큰 돈을 써가며 딸의 혼처를 알아보는 동안 당사자인 선아는 걱정은커녕 자신의 몸종인 앵화를 데리고 저작거리를 쏘다니거나 온 한양의 재미난 구경거리를 본다고 하루 종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다 해질녘쯤 되어서야 집안에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종인 앵화가 진땀을 흘리며 선아를 붙잡고 만류하였지만 그녀의 고집을 막을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씨 대감마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하셔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대감마님께서 아씨 시집 보낸다고 중매를 넣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집안에서 조신하게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 얘기 나야 늘 조신하게 있지. 마실을 다녀오고 나서 저녁밥을 든든하게 먹은 후에 밤부터 아침까지만. 타고난 성정이 배포가 크고 느긋한 탓에 선아는 아버지의 으름장을 듣고서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오늘도 아침밥을 먹자마자 새로운 재밌거리를 찾아온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아씨, 다니시려면 제발겉옷이라도 쓰고 다니세요. 아, 싫어. 날도 따뜻한데 그 답답한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란 말이냐? 아씨 제발 보는 눈도 많으니까 조신하게 좀 입고 다니시라고요. 날 보고 쑥덕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끄고 살자 앵화야. 안 그랬다간 속병 나서 오래 살기 힘들다. 그녀의 말대로 지나가는 행인마다 그녀의 외모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는데 선아는 어려서부터 워낙 많이 겪은 일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내외가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한 채로 딸을 찾아와 그녀에게 딱 맞는 혼처를 알아봤다고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선아야, 드디어 내 짝이 될 신랑감을 찾았다.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천생 배필이로구나. 그게 누군데요? 기뻐하며 맨발로 달려오다시피 하는 부모와 달리 그녀는 관심은커녕 심드렁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권씨 가문의 둘째 아들이다. 그 집안에서 너를 둘째 며느리로 삼겠다는구나. 진대감이 말한 권씨 가문은 한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명문가였는데 진대감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보고 그녀의 외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서도 둘째 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혼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혼사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토록 바깥 나들이를 나가던 선아도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에 열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혼례식이 열리는 날 권세 있는 두 집안의 경사라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찾아와 드넓은 진대감집이 장터처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새 신랑이 걸어 나왔습니다. 헌데 혼례식 날 기뻐해야 할 신랑의 얼굴이 잔뜩 찌그러져 있었는데 신랑 주위의 몇 사람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화려한 예복을 차려 입은 신부가 등장하자 그녀의 체구가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의 2배는 좋게 돼 보이니 등장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안 그래도 좋지 않던 신랑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심히 불안하게 일그러졌는데 어느 순간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던 신랑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냅다 주랭랑을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도저히 저 여자랑 혼인 못해요. 신랑이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자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덕형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하느냐? 어서 가서 덕형이를 잡아오지 못하고. 신랑 측에서 몇 사람이 신랑을 잡으러 뒤따라 나가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대감의 부인은 이마를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영감 어쩌면 좋아요, 우리 선아를. 부인 일단 진정하시오. 뭐 하느냐 어서 부인을 안으로 모시지 않고. 진대감의 부인이 몇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신부인 선아만이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게 마치 남의 일인 마냥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대감의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진대감 내외는 분통을 터뜨리며 한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이오. 혼례식 날 신랑이 도망을 쳐버리다니. 세상 천재에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가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오. 면목이 없소이다.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려. 첫째가 사람들과 이놈을 잡으러 갔으니 아마 조금 있으면 찾아서 데리고 올 것입니다. 아이고 두야. 아주 우리 집안이 온 조선 천재의 개망신을 당했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진대감이 평소 같았으면 쓰지도 못했을 험한 말을 담아 화를 쏟아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권대감은 그저 한숨만 내쉬며 방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첫날 밤을 치르는 신방에서는 선아가 혼례복을 입은 그대로 방이 떠나가라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그녀의 주위로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와 주변 친척들이 난리를 치든 말든 그날 저녁 마음껏 먹고 마신 뒤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진대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님 덕형이를 잡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 있던 진대감 내외와 권대감까지 맨발로 달려나와 보니 도망쳤던 신랑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봉둔한 발이 된 채 얼굴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았는지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 올랐고 잘 차려 입었던 예복은 찢기고 더러워져 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집안을 아주 제대로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놈이 그를 배웠다는 선비로 그런 짓을 벌이고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용서해 주세요. 진대감 내외는 사람 같지 않은 몰골을 하고 있는 신랑을 보고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원망과 노기를 담아 쳐다보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감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 지읍시다. 자네도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마시게.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양쪽 가문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할 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하십시오. 진대감은 끓어오르는 노기를 참으며 새 신랑을 데리고 사람들과 함께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아야, 애비다 잠들었느냐? 내 신랑이 돌아왔으니 문을 열어보거라. 진대감이 딸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불을 켜봐라. 무슨 찌린내가 이리 나는 것이야? 진대감의 말에 하인이 불을 가져와 방 안을 살펴보자 신랑 측뿐 아니라 진대감 내외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이불 한가운데 자신의 딸이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신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중이 됐으면 됐지 저런 여자와는 절대 혼례 못해. 덕형아, 아까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새 신랑이 또 한 번 주랭랑을 치자 이번에는 권대감과 그들 친인척까지 넋이 나가 주춤거리며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대감 내 차후에 기별하겠소. 그 말만 남긴 채 신랑 측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고 진대감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망조가 들었구나. 망조가 들었소. 아이고, 앞으로 선아를 어찌하면 좋아요. 진대감 부부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정작 당사자만 이 일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랑 측에서 파혼을 요구하자 진대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허나 이미 자신의 딸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가문에 먹칠을 해버리고 딸의 앞날까지 막막해지자 두 부부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일이 있었는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날의 일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자 진대감 부부는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의 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나라고 선아를 저리 두고 싶겠소.
허나 어찌할 수 있겠소. 이미 권대감 집안과의 일이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가문에서 우리 선아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겠소. 날이 갈수록 두 부부의 근심은 깊어갔지만 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집에 나이든 선비 한 명이 찾아왔다. 진대감의 귀가 번뜩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제자 중 학문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양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사람만 보자면 그만한 인재도 보기 힘들 것이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면 왜 아직까지 혼자 있는 것이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드니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그 선비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려. 그날 오후 진대감이 늙은 선비와 함께 그를 찾아가 만나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대수라 했는데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대감이 한눈에 보기에도 박선비의 살림살이가 형편없고 가난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허나 박선비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의 스승 말대로 인품과 학식이 보기 힘들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진대감은 그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혼례를 올릴 생각이 있는지 묻자 박선비는 한참 고민을 하다 그녀와 혼례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대감은 그런 그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딸을 내치면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그녀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점을 다짐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혼례 준비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혼인식 날에는 진대감 부부와 중매를 서준 박선비의 스승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두 사람 많이 있게 되자 어색한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저를 보고 많이 실망하셨지요? 새 신부가 된 선아가 먼저 입을 열자 박선비가 멋쩍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았지요.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편하게 대하셔요.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박선비는 괜찮다는 선아의 말이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를 묻어두고 살았다는 것처럼 들려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어찌 대하시건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저희 아버지와의 약조대로 저를 내치시지만 않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그것은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 흉봐도 모두 참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더 이상 보기 괴롭기 때문이에요. 선아의 말에 박선비는 그녀의 처지가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 문득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오. 당신을 내치는 일도 조금이라도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오. 박선비의 말에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진대감의 집에서 지내고 난 뒤 진대감이 얻어준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처가의 지원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모든 살림을 선아가 도맡아서 처리하니 자신은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살피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과 밭 역시 꼼꼼히 관리하며 박선비가 입고 먹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주며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박선비는 과거의 응시의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진대감 집에서 딸 내외를 불러 잔치를 열게 되자 진대감은 박선비의 손을 잡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장안의 사위 그 어려운 과거에 장원 급제하다니 대견하구만. 이 모든 게 안사람과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정성을 다해 살펴주지 않았다면 제 힘만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며 잘 살아가주게. 진대감 내외는 딸 부부를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에 선아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집안의 경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의 아내와 살면 살수록 그녀가 정말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아는 여인답지 않게 배포가 큰 데다 아랫사람을 잘 이끌며 누구와도 허물없이 지내 집 안팎이 나날이 평온하고 화목했습니다. 그 역시 관직에 오른 후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는 임금의 옆에서 나랏일을 보게 되는 요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안의 병고가 생겨 조정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의 동생인 명화 공주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임금뿐만 아니라 공주의 어머니인 대비가 큰 슬픔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그녀마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마마마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지요. 주상, 내 걱정은 마시고 어서 가서 국사를 돌보시오. 어찌 나 하나 때문에 나라 일을 등한시하시오. 어마마마가 일이 편찮으시온데 제가 어찌 마음 편히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금만 쉬면 되니 그만 편전으로 나가보시오. 대비의 말에 임금도 어쩔 수 없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돌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일찍 신하들을 물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임금이 돌아보자 자신을 보필하는 상선이 어린 무수리를 데리고 와 고할 일이 있다며 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돌아가신 명화공주와 꼭 닮은 여인을 봤다고 하여 전하께 고하고자 들었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제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일인데. 그 어린 무수리가 중전의 심부름으로 사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좌승지인 박선비와 선아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때 본 선아의 모습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명화 공주와 너무나 닮아 놀랐던 기억을 임금께 고스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네,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상선 당장 좌승지를 들라하게. 아니 좌승지뿐 아니라 그의 부인도 같이 들라하게 어서. 네, 전하. 상선이 임금의 명령으로 급히 사람을 이끌고 박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치자 저녁을 먹고 있던 박선비와 선아는 놀라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요. 어서 의복을 갖추고 좌승지와 부인은 속히 궁으로 입궐하시오. 아니, 상선 영감 도대체 이 밤중에 전하께서 무슨 일로 나와 부인까지 찾는 것이오? 길게 얘기할 수 없소. 가보면 알게 될 테니 어서 서두르시오. 상선이 계속해서 득달하자 두 부부는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궁에 도착하자 깊숙이 있는 임금의 처소로 들게 되었고 임금을 보자 납작 엎드려 예를 올렸습니다. 전하, 좌승지 박대수 문안 올리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네. 자네에게 용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인께 청할 일이 있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보시오. 네? 임금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본 임금이 자리에서 뛰쳐내려와 선아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명화야 내 동생. 어떻게 일이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임금이 채통도 잃은 채 선아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자 박선비와 선아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지어서 부인과 대비전으로 가야겠네. 상선 어서 앞장서라. 임금의 성화의 두 사람은 정신없이 이끌려 대비전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주상이 무슨 일이오? 그것이 꼭 보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박선비와 선아를 이끌고 대비전으로 들어서자 자리에 누워있던 대비가 힘들게 몸을 일으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비마마 문안 인사 올립니다. 좌승지 박대수와 저의 처이옵니다. 아니 주상 이 밤중에 좌승지 내외를 왜 데리고 온 것이오? 말을 하던 대비가 얼핏 선아의 모습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주저앉았다. 다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내가 어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대비가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자 엎드려 있던 박선비는 어렴풋이 일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비가 한참 동안 목 놓아 울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임금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듣고 선아를 요목조목 뜯어보며 감탄하였습니다. 내가 신뢰가 많았구만. 아닙니다, 마마. 허나 보면 볼수록 어찌 일이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풍채하며 피부결까지 너무나 똑같아 진짜 내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네. 송구하옵니다, 마마. 말을 하면서도 대비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아놓지 않았고
그녀는 그날 밤 대비의 처소에서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비는 마음의 병을 털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선아를 불러 그녀와 담소를 나누고 많은 것을 함께 했는데 대비는 선아와 함께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과 더없이 똑같았지만 두 사람의 성품은 판이하게 달랐으니 명화 공주가 깊은 궁궐에서 떠받음만 받으며 자라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사나운 반면 선아는 늘 여유롭고 어떤 일에도 화내는 일이 드물며 매우 자애로웠으니 그녀가 생전 딸에게 바라던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모녀처럼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대비의 청으로 그녀가 궁에서 머물며 밤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궁녀에게 요강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궁녀가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요강을 들고 들어오자 그녀가 볼일을 보려다 문득 잊고 지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혼례식을 올리던 날 신랑이 도망쳐 집안이 쑥대밭이 돼 밤에 홀로 몇 병의 술을 마시고 잠에 들게 돼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엄청나게 넓은 궁궐을 홀로 돌아다니다 소변이 마려워 아무도 모르게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옛일을 생각하며 그녀가 미소 짓자 옆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웃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잊고 지냈던 일이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좋으신 일이었나 봅니다. 좋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던 일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선아는 그 이후로도 대비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박선비와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고 박선비의 벼슬이 정승에까지 이르자 그녀 또한 정경부인이 되어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아 3아들 모두 장성한 뒤에 벼슬길에 올라 박씨 가문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종 임금 시절 재상으로 있는 윤현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현은 슬하에 3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인 윤지경이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의 신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윤지경의 나이 16이 되던 해 진사시에 나가 합격하자 안 그래도 신랑감으로 인기 있던 그를 사위로 삼겠다는 명문가의 구애가 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경이 아버지인 윤현을 따라 최참판댁을 방문했다. 후원을 거닐던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의 하나뿐인 딸인 최애란이란 처자로 한양에서는 윤지경 못지않게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뛰어난 학식에 품행까지 단정해 여러 명문가에서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는 빼어난 신부감이었습니다. 에라나 인사드리거라. 이분은 윤현 대감이시고 이 청년은 윤지경이라는 수제로 이름이 자자한 인재이니라. 최애란이라 합니다. 네, 윤지경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로를 바라보기 바빴으니 이런 두 사람을 보며 두 아버지는 은근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서로에게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은 한동안 교제를 이어가다 얼마 안가 양가의 허락을 받고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문이 모두 이름난 명문가에다 신랑 신부 모두 누구 못지않은 뛰어난 인물들이라 두 사람의 혼인은 한양에서도 크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창창하기만 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앞날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버렸는데 임금의 후궁인 경빈 박씨가 윤지경의 소문을 듣고 왕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의 딸인 연성 옹주와 혼인하도록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임금 또한 윤지경의 성품과 능력을 소문으로 들어 경빈 박씨의 청을 듣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혼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혼례식 당일날 막 혼례식을 시작하려 할 때 왕의 어명을 전달받고 기겁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명이요. 윤지경은 지금 당장 의복을 갖추고 궁으로 입골하라는 주상 전하의 어명이요. 아니 주상 전하께서 갑자기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것이오. 놀란 윤지경은 왕의 어명이라 어쩔 수 없이 신부와 가족들을 남기고 궁으로 들어가 임금을 만나야 했습니다. 내 너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소문만큼 뛰어난 인물이구나. 과찬이십니다, 전하. 임금의 앞에 엎드려 있던 윤지경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최소저의 생각에 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왕이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너를 부른 것은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 너를 보자고 한 것이다. 전하께서 제게 청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내가 나의 부마가 되어다오. 예. 임금의 말에 윤지경은 너무나 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었고 그런 윤지경을 보며 임금은 다시 한번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딸인 연성옹주와 혼인하여 이 나라의 부마가 되어 달란 말이다. 전하 외람되오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무엇라! 윤지경의 말에 임금의 얼굴에 순식간에 노기가 떠오르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자 윤지경은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며 용기를 내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최소저와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몸입니다. 더구나 오늘이 혼례날이온데 저보고 부마가 되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내가 감히 나의 말을 무시하고도 무사할 성식부냐? 전하께서 저를 벌하신다 하여도 저는 이미 최소저와 언약이 되어 있는 몸. 제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혼례를 약속했다 해도 사정에 따라 파혼할 수도 있는 법. 너는 최참판의 여식과 파혼하고 연성옹주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라. 아니 됩니다. 전하 그 청만은 제발 꺼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놈이 그래도. 임금은 윤지경이 자신의 말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주변 신하들에게 냅다 고함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무엇하느냐 저 발칙한 놈에게 당장 물꼬를 내어라. 전하 참으시옵소서. 윤지경은 사대부 가문에 그것도 윤현대감의 자제이옵니다. 윤지경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사대부들이 반발할 것이옵니다. 뭐라 이런! 임금은 자신을 말리는 신하의 말에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며 차분히 생각해보자. 윤지경이 괘씸하긴 했지만 그를 당장 처벌하기에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 일단 감옥에 하옥시켜라. 당장 물꼬를 내고 싶지만 내 잠시 저놈에게 시간을 주겠다. 임금의 명령에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게 된 윤지경은 어쩌다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임금이 원망스럽고 최소저의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곧 이 소식은 두 가문에도 들어가 양가 모두 난리가 나버렸으니 최소저는 혼인식 날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 백성의 어버이라는 임금이 혼례식 날 신랑을 빼앗아가다니요. 에라나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래도 경빈이 뒤에서 전화를 들쑤신 것 같은데 나로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궁 밖에서 두 가문의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감옥에 갇힌 윤지경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해 온갖 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임금이 다시 불러다 그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는 부마가 되어달라는 나의 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들었느냐? 임금이 은근한 말투로 그에게 묻자 윤지경이 고개를 들고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최소저와 혼인을 한 몸. 전하께서 저를 벌하신다 한들 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저런 발칙한 놈을 봤나? 내 놈이 나를 능멸하고도 무사할 듯 싶으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어라. 윤지경이 다시 임금의 말에 대들자 임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다 주변 신하들이 임금을 뜯어 말려 겨우 윤지경을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궁 밖에 있는 두 집안에도 전해져 윤현대감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최참판 댁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며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대감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낸들 어쩌겠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께서 명하시거늘 계속해서 저대로 뻗대고 있다간 혼사는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찌하란 말이오? 혼례식만 못 올렸다 뿐이지 이미 혼인한 것과 다름없는데 한순간에 우리 아이를 과부로 만들 셈이시오. 최참판의 말을 들은 윤현대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자식만큼은 살려놓고 보자 사정하여 결국 두 가문은 이번 혼사를 파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파혼을 하기로 한 뒤 윤지경은 곧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얼마 안가 반강제로 연성옹주와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헌데 혼례식을 올리는 윤지경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최소저의 생각으로 가득 차 눈앞에 있는 연성옹주의 얼굴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혼례식을 마친 이후에도 윤지경은 연성옹주를 멀리하면서 오직 최소저만을 그리워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경은 자신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밤이 깊은 시간에 최참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최소저가 보고 싶어 그녀의 집까지 오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 안에서 마당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지경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 너머로 유심히 살펴보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최소저였습니다. 그녀를 본 윤지경은 더 이상 앞뒤 따질 겨를도 없이 담을 넘어 그녀 앞으로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소조. 누구세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최소저가 놀라 바라보자 윤지경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곳까지는 어찌 오신 겁니까? 내 참으려고 해도 소저가 너무나 보고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본 것이오. 헌데 소저를 진짜로 만날 줄이야. 이곳에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일이 혹시라도 주상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난 상관없소.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진정 사랑하는 소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소이다. 윤지경과 최소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윤지경은 새벽이 되기 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지경은 매일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최소저의 침소로 찾아와 그녀와 함께 보내다 새벽녘이 돼서야 돌아갔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가 최소저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하인이 보고 최참판에게 알려 집안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에라나 간밤에 지경이 다녀갔단 것이 사실이냐? 최참판이 사색이 되어 최소저를 찾아가 묻자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밤이면 와서 머물다 새벽녘에 돌아갔습니다. 에라나. 최참판이 참담한 얼굴로 소리쳤지만 최소저는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저는 이미 윤도령과 혼례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니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버님은 개의치 말아주세요. 에라나 내 마음을 아비가 모르지 않지만 이 일이 전하의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풍비박살 날 수도 있는 일이다. 최참판이 간절하게 사정하며 딸의 마음을 되돌려보려 했지만 최소저의 마음은 완고의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고민에 빠진 최참판은 이 일을 윤현 대감에게도 알리고 두 사람과 양쪽 가문을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하인들을 시켜 최소저를 먼 친척 집에 강제로 보내버린 후에 윤지경에게는 그녀가 돌림병에 걸려 한적한 곳에서 치료 중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윤지경은 속만 태우며 애타게 그녀를 기다리다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최참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최참판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어 보니 마당 한가운데 관이 놓여져 있고 최참판의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나뿐인 딸이 애비보다 먼저 가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생겼단 말인가. 아닙니다. 최소저가 갑자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두고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다니요.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 귀한 딸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최참판이 울고 불며 하는 말에 윤지경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버렸고 그런 그를 보고 집안 식구들은 눈치를 살살 보았으니 이 일은 모두 최참판과 윤현 대감이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관을 갖다 놓고 전염병 때문에 그녀를 화장해 유골만 남았다고 말하니 순진한 윤지경은 모든 일을 그대로 믿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최소저 어찌 나만 두고 이리 허무하게 가실 수 있어? 장례를 마치고 최참판과 윤현 대감은 이제 지경이 그만 최소저와의 정을 끊고 연성 옹주에게 돌아가길 바랐지만 뜻밖에도 그는 그녀의 3년상까지 치르겠다 마음먹고 모든 일을 제쳐두더니 그녀를 가짜로 묻은 곳에서 진짜로 3년 동안이나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소식은 궁에 있는 임금과 경빈 박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자 임금에게서 어떤 벌이 떨어질까 두 가문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의외로 임금은 윤지경에게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은 지난날 자신이 강제로 두 사람을 떼어내 생이별을 하게 만든 일에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최소저가 돌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자 자신도 마음이 좋지 않아 윤지경이 3년상을 치르는 것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윤지경은 최소저의 3년상을 다 치렀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연성옹주에게 돌아가 호의호식하며 부마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은 모든 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윤지경은 아침이 되면 최소저가 머물던 처소에 들려 하루 종일 그녀와 머물던 곳에서 최소저만을 그리워하다 밤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최소저의 사촌 언니가 윤지경을 보며 하루는 그를 조용한 곳에 불러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슨 일로 부른 것이오, 부인? 저는 에라니의 사촌 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처형.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 조용히 뵙자고 한 것이에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지. 그것이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에라니는 살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소저가 살아있다고요? 이 일은 양가문의 큰 화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저에게 들었다는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동안 최참판과 윤현 대감이 합심해서 최소저를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지경에게는 거짓으로 그녀의 장례를 치른 것이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가 최소저를 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건만 이토록 지경이 최소저를 잊지 못하고 순정을 간직한 채 살아갈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진실을 감추면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아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소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경은 그 길로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를 몇 명의 하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경이 워낙 완강히 나오자 그를 막지 못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와 꿈에 그리던 최소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저. 도련님. 몸은 괜찮으시오? 두 사람은 생이별한 지 몇 년 만에 서로를 만나 오래도록 않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다 들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셨는지요. 나도 완전히 쏘가버렸지 무엇이오. 어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다 가문과 저희를 지키기 위해 하신 일이니까요. 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모두 지난 일이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지난 날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서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참판과 윤현대감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갈라 놓을 수 없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두 사람의 소식은 궁에 있는 임금과 경빈 박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은 자신이 지경이 최소저의 3년상까지 치르는 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아예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하여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 명하였습니다. 내 이것들을 잡아다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짐을 속이고 능멸하다니. 임금의 명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고 가 감옥에 넣고 엄한 벌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조정 안팎의 여론이 두 사람을 감싸는 분위기가 감돌자 임금도 두 사람에게 중벌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 서로 만나지 못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경은 춥고 궁핍한 함경도로 최소저는 육지의 제일 끝인 전라도 해남 땅으로 보내졌으니 두 사람은 짧고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고 먼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임금에 의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생이별을 당하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해 궁에서는 나라가 뒤집힐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누군가 세자를 음해하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요망한 물건을 쓰다 들켜버려 그 배후를 파헤쳐보니 연성옹주의 생모인 경빈 박씨가 주모자로 밝혀져 궁 안팎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임금은 경빈 박씨를 폐서인시켜 사가로 내쫓았다.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귀양을 가거나 중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윤지경과 혼례를 올렸던 연성옹주도 있었으니 그녀의 인생도 윤지경과 최소저 못지않게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윤지경과 최소저는 왕명에 의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임금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윤지경을 불러 마주 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세월이 흘러 꽃다운 나이는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몸은 좀 어떠시오? 전 괜찮아요. 서방님이야말로 그간 고초가 많으셨지요? 괜찮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일도 우리를 갈라놓을 일도 없을 것이오. 윤지경은 유배에서 돌아와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임금에게 연성옹주를 풀어달라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성옹주는 사가에 나가 있어 경빈박 씨가 벌인 일에는 아무 연관도 없을 뿐더러 단지 경빈박 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경의 상소를 받은 임금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연성옹주를 유배에서 풀어주었고 옹주에서 강등되어 평민이 되어 갈 곳도 없어진 그녀를 지경이 받아들여 최소저와 함께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 인생의 젊은 날의 고초를 겪은 세 사람이 이제는 한 집안에 모여 더 이상 고초를 겪지 않고 남은 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소설인 윤지경전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 지방에 석순이라는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석순이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석순이네 삼형제는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 누구도 혼인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석순이의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 새끼를 꼬고 있다.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새끼 쌀밥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게 누구 덕분이냐? 아버지의 뜬금없는 물음에 첫째 아들이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죠. 제가 이제껏 일이 클 수 있던 것도 지금까지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 말할 줄 알았다. 그럼 둘째 너는 누구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석순의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둘째 아들 역시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지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리 잘 알고 있으니 아비 마음이 흐뭇하구나. 두 아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들은 석순의 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흐뭇해하다. 막내 아들인 석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석순이는 아까부터 두 형의 말을 듣고 무엇이 못마땅한지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석순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는 누구 덕에 이리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인상을 찌푸리던 석순이 더 인상을 쓰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제복에 사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놈 봐라. 다시 말해봐라. 네가 안 굶고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내 복 때문이라고. 석순의 말에 그의 아버지가 성을 버럭내며 소리치자 첫째 둘째 아들은 놀란 얼굴로 석순을 쳐다보았고 석순은 화를 내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동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 다 제복에 따라 먹고 사는 거지요. 야 이놈아 아비 어미 덕은 모르고 다 네 복이라고 이런 불효 막심한 놈을 봤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석순의 아버지가 방바닥에 있던 담뱃대를 가지고 석순의 머리를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놈을 이제껏 자식이라고 먹여 살려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다 네 복으로 먹고 살 것 같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힘으로 살아보거라 이놈아. 아이고 왜 때리고 그러세요? 뭐야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네. 석순이 반항하며 소리치자 그의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더 길길이 날뛰며 성을 내었고 남은 두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뜯어 말리며 석순을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석순아 내 아버지 왜 저러시니? 그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달려온 어머니에게 석순이 방금 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석순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네 아버지 성질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했니? 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금방 풀리실 거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석순이 자신을 붙잡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화를 못 참고 씩씩대며 집을 나가자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석순아 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만 나갔다 들어오거라 알았지? 어머니가 하는 말에도 석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 버린 후에 몰려오는 서름과 화를 삭히지 못해 투덜거리며 발길이 닿는 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석순이 정처 없이 길을 걸은 지 한참이 되자 어느덧 해가 지며 저녁이 되었고
석수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에 다리까지 아파와 저녁을 얻어먹을 만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석순이 얼마나 걸었을까 기와집이 즐비한 부자 동네에 들어가게 되자 석순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저녁 한 끼만 얻어먹읍시다. 석순이 배짱 좋게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한 명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안 계시오. 사람이 이렇게 불렀으면 누구 하나 나와 봐야 되는 거 아니오? 석순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이상할이 많지 아무 반응이 없자 순간 석순의 머릿속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나와 볼만도 한데 혹시 아무도 안 사는 폐가가 아니야? 혼잣말을 한 석순이 담벼락 옆에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들더니 대문을 향해 냅다 내리쳤고 대문 한쪽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석순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면 끼니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룻밤 자고 갈 수는 있겠다 생각해 겁도 없이 문을 부수고 당당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순이 어두컴컴한 마당을 지나 안채로 다가갔을 쯤 안채에서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누군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귀신은 아니시죠?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석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자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인 2명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있었으면 나와볼 것이지. 무엇 하는데 숨어서 내다보지도 않는 것이오. 그것이... 석순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자 2 여인은 그때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손님을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큰 소리는 무엇이었지요? 그건 내가 이 집 문을 부순 소리요.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길래 사람이 안 사면 폐가인 줄 알았소? 이 큰 집에 둘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요. 얘기하자면 긴데 일단 저희 집에 오셨으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안 그래도 다리가 아파 조금도 못 걷겠소. 여인이 석순을 사랑방으로 안내해 들어가 밝은 곳에서 2 사람을 보자 2 여인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석순과 이야기를 나눈 여인은 질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여인은 아직 20도 안 돼 보이는 데다 수수한 옷차림을 한 것이 집안에서 일하는 몸종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계셔요. 저녁상을 봐오겠습니다. 그러시오. 2 여인이 나가고 석순이 앉아 한참을 기다리자 얼마 후 한 상 가득 저녁상을 들고 2 여인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하셨지요. 어서 식사하셔요. 급히 차리느라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여주인이 석순에게 잘 차려진 밥상에 술까지 가져와 대접하자 지나친 환대에 의아해 할 법도 하건만 석순은 꺼리는 기색 하나 없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덕분에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소. 석순이 배를 두들기며 만족한 듯 말하자 여주인이 밥상을 치우게 하고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하며 석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순이 배를 채우고 술까지 한 병 마신 탓에 잠이 슬슬 오려는데 여주인은 무슨 이유인지 방을 나가지 않고 안절부절하며 석순의 눈치만 살피고 있자 그런 여인을 보고 석순이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게요? 왜 이리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오? 저 그것이 참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해서 그러는데. 거 우물쭈물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할 말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해보시오. 석순이 이렇게 나오자 여주인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사는 이 집은 원래 이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부유한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밤만 지나면 신랑과 자신의 시부모는 물론 집안의 가족들이 한두 명씩 큰 화를 당하더니 나중에는 일을 하는 하인들까지 겁을 집어먹고 모두 도망쳐버렸고 지금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몸종과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아 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주인은 석순이 폐가인 줄 알면서도 겁도 없이 문까지 부수고 들어온 배포 정도면 자신의 집에 닥친 환란을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석순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괴상한 일이 다 있구만. 차라리 관에 신고를 하지 그러시오. 관가에도 하소연을 해보았지요. 헌데 이런 일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고 차라리 무당을 알아보라고 말만 하고 내빼더라고요. 험엔 무당은 불러보셨소? 그럼요. 용하다는 무당을 천금을 써서 불렀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 둘러보더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질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허니 손님께서 이 일을 마감한 주신다면 재물이든 무엇이든 손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석순이 여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껄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자신은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마음을 정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무슨 일인지 지켜볼 테니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 동이 가져오시오. 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 밤이 깊어지면 방문을 잠그고 둘이 잘 숨어나 있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잘 숨어 있어야지요. 여주인은 석순의 말에 기뻐하며 고수를 한 동이 내온 뒤 안방으로 가 몸종과 함께 꼭꼭 숨었고 석순은 여인이 내놓은 술을 마시며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자정이 넘어갈 무렵 술을 한 동이 다 마신 석순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 돌연집 마당에서 우당탕 하는 것엔 소리가 나더니 사방에서 소용돌이가 일어 집안을 들이쳤습니다. 웬 놈이냐? 석순이 호기롭게 소리를 치며 앞마당으로 나가보자 마당 가득 말을 타고 고색 창연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석순이 겁을 먹기는커녕 술기운에 화를 버럭내며 앞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길래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석순이 당차게 나가서 고함을 치자 그 소리에 그들 사이에서 덩치가 유난히 크고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보이는 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처음 보는 자로구나. 이 집안에 사내들은 배포가 없어 우리만 보면 기겁을 하더니 너는 제법 용기가 있어 보이는구나. 이 석수님을 뭘로 보고 소란 피우지 말고 이 집에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거라. 그놈 강단이 제법이로다. 장군으로 보이는 자가 석순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이 이 집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패왕 항우의 혼백이라고 말하며 이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오강도라고 하는 그림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 영감이 그림을 볼 때마다 담뱃대로 그림에 있는 자신을 두들기며 힘만 셋쯤 어리는 아둔한 놈이라고 욕해 자신이 아무리 혼백이 된 몸이라도 주인 영감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이 쌓여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되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석순이 인상을 쓰더니 항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앙심을 품고 이 집 가족들을 해한 것이구려. 무엇이라 너는 내가 힘없는 양민을 괴롭히는 못난 놈으로 보이느냐? 당신이 밤마다 나타나 이 집의 가족들을 괴롭혀 사람들이 화를 겪은 것 아니오. 석순의 말에 오히려 항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더는 그림 속에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을 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까무러 쳐버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나타났던 것뿐이지. 항우의 말을 들은 석순은 그제야 사정을 알았다는 듯 한결 나긋해진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 영감도 안 계셔서 더는 그림에 대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무얼 더 원하시오? 그것은 딱 한 가지 청이 있다. 너라면 능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이 집에는 항우를 담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림은 항우가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방에게 패한 장면을 담고 있었으니 그 그림에는 항우의 깊은 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탁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너는 이 집에 있는 그림인 오강도를 없애버리고 나와 내 군사들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담아 그려다오. 그리하면 나는 그 그림에 머물며 더는 이 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내 그렇게 하리다. 허나 시간이 필요하니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신은 이 집에 나타나 더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마시오. 석순의 말에 항우는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나타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며 한 달의 시간을 주었고 곧 다른 군사들과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자 엉망이 된 앞마당을 대충 치운 석순이 안방으로 가 여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다 물러갔으니 그만 나와보시오. 석순이 부르는 소리에 아무 대답도 없자 그가 문을 따고 안방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두 여인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원. 석순이 기절해 있던 두 여인을 깨운 뒤 여주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항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침 해가 뜨자 석순과 여주인은 이름난 화공을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항우가 이야기했던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여인의 집에 돌아온 석순은
여주인과 함께 그날부터 한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주인은 석순에게 밤낮으로 사내 진미를 대접하였고 석순은 마치 제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양 매일 극진한 대접을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었고 그림도 모두 완성이 되자 석순은 여주인을 불러 음식과 술을 푸짐하게 준비해달라 부탁하고는 모든 준비가 되고 밤이 깊어지자 두 여인을 안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게 한 뒤 자신 혼자 마당에 나가 항우와 그의 군사들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되어갈 무렵 거세게 바람이 일어나더니 군사들을 이끌고 초패왕 항우가 석순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말한 그림을 준비하였느냐? 그렇소 준비해 왔으니 한번 보시오. 석순이 말을 하며 그림을 내밀자 항우가 그것을 받아 뚫어지게 쳐다보다 긴 한숨을 내쉬고 석순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날 호기롭던 나와 내 군사들을 보는 듯하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오. 이 음식들도 장군과 군사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구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고맙기 짝이 없구나. 항우는 여주인이 준비한 음식과 술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부하들과 나누어 먹고는 떠나기 전 석순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내 덕분에 나의 오랜 한을 씻어 내 너에게 두고두고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화를 입은 이 집 또한 내가 도울 것이니 주인에게 그리 전하거라. 알겠소. 내 꼭 전하리다. 그럼 행운을 빌마. 항우는 석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안방에서 두 여인이 머리를 빼꼼히 내밀더니 석순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 갔나요? 그렇소. 모두 갔으니 그만 나오시오. 석순의 말에 여주인이 안방에서 나오자 그녀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이제부터는 마음 푹 놓고 사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도령이 아니었음 저희 두 사람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몸이었어요. 그나저나 이 많은 음식들을 다 먹지도 못하고 아깝구만. 간밤에 항우의 부하들을 위해 차려놓은 음식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어 다음날 여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큰 잔치를 열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잔치가 끝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석순이 그만 이 집을 떠나려고 하자 여주인이 그를 붙잡고 은근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도령 이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직 정해놓은 곳은 없고 세상 구경이나 더 하려고 하오. 집은 돌아가봤자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을 테고. 그러시면 이 집에서 쭉 머무시는 것 어떠셔요? 그게 무슨 말이오?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여주인이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몸을 베베 꼬고 있자 석순이 눈을 부릅뜨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거 할 말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하시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집에 남정네가 하나도 없는 데다 저도 혼자고 도령도 혼자시니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럼 나보고 당신의 서방이 되달란 말이오. 석순의 말에 여주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석순 또한 아름다운 그녀가 마음에 들어 그녀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여 며칠 뒤 그녀와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고 석순은 한순간에 부잣집의 주인이 되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자 석순은 집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해 어느 날 자신의 처와 함께 집을 찾아가 보자 어찌된 일인지 석순의 가족들은 끼니도 굶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본 석순의 처가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와 같이 살자고 청해 석순의 가족들은 석순과 함께 한 집에 모여 그의 덕에 풍족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질그릇을 구워 팔아 살아가고 있는 막석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막석은 어려서부터 그릇 만드는 재주를 배워먹고 살아가며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기 그릇을 만드는 분원에 들어가 사기 장인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석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분원에 사람이 한 명 비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 이 소식을 들은 막석은 그 길로 분원으로 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원에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막석이 만든 질그릇이 월등히 뛰어나 결국 막석은 분원에 들어가 사기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석은 분원에 들어간 이후 사기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느라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막석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기 장인들의 우두머리인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막석을 유심히 살펴보다 막석에게 사기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며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막석은 이전보다도 더욱 노력을 쏟아부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실력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막석이 모든 것을 잊고 흙만 만지며 사기 그릇을 만들고 연구하는 일에 정진한 지 8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그의 기술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스승도 그런 막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 사제지간의 정 역시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막석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자 나라에서도 결국 막석의 재주를 인정해 마침내는 왕에게 진상할 반상기를 그에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장하구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만 내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스승과 마주한 막석이 스승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스승이 막석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펼쳐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석이 궁금해하며 종이를 받아 펼쳐보자 거기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옥, 스승님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새로운 이름이다. 제 이름이라고요? 그래, 이제 옛 이름은 버리고 명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름에 걸맞게 정진하며 살 거라. 스승님. 막석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스승의 깊은 정을 느끼고는 명옥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며 스승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나 밝기만 할 것 같던 명옥의 미래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으니 그가 너무 뛰어나자 명옥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명옥의 동료들이었는데 명옥이 자신들보다 늦게 들어와 더 빨리 명성을 얻고 출세하자 명옥을 시기하며 그를 헐뜯기 바빴습니다. 잿간 놈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을 만든다고 저리 송어들이여. 그것뿐인가? 저놈이 저리 잘 된 것은 다 지회장 어른이 저놈만 이뻐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주셔서 그리 된 거지. 내 저놈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 내가 저놈보다 여기서 일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들이 뒤에서 명옥을 욕하는 것과 달리 명옥은 마침내 반상기를 완성해 임금께 진상하였고 임금은 명옥이 만든 반상기를 받아보고 그 빛깔과 아름다움에 매료돼 명옥에게 특별히 상금까지 내렸습니다. 명옥이 임금에게 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한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주문이 몰려들자 명옥은 밤낮으로 일하며 재물 역시 누구보다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에 지친 명옥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명옥이 있는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명옥이 문을 열고 나가보자 그와 같이 일하던 동료 두어 명이 와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은 우리가 모처럼 한잔할까 하는데 자네 생각이 나서 이리 찾아왔지. 나는 별 생각이 없네. 그러니 자네들끼리 하라고.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 제대로 어울려보기라도 했나? 그러지 말고 오늘은 한잔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회포나 풀어보세. 명옥은 몸이 고단해 쉬고 싶었지만 그들이 워낙 간절히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명옥을 데리고 한참을 가 어느 강가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 커다란 배를 준비한 데다 값비싼 안주에 귀한 술뿐만 아니라 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요염한 기녀들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명옥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뭐긴 다 오늘 자네와 어울려보려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니 오늘만큼은 우리 다 잊고 한번 즐겨보세. 동료들의 손에 끌려와 배에 오른 명옥은 기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난생 처음 여인의 향기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릇 굽는 일에만 전념했던 명옥이었던 만큼 나이가 먹었어도 여인을 가까이 해보지 못해 처음 경험해보는 여인의 향기에 그는 혼이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자리는 깊어져만 갔고 배 안에서 기녀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흥겹게 떠드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술자리에 명옥이 만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명옥은 술에 취했어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기녀들이 계속 생각나 잠에 들기 힘들었습니다. 헌데 원래 어제 일은 그의 동료들의 음흉한 속내가 따로 있었으니 그들은 명옥이 평생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큰 돈을 들여 아름다운 기녀들을 불러 그녀들로 하여금 명옥이 여색에 빠져들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아 새벽 늦게 잠이 든 명옥이 해가 중천에 뜰 때쯤 깨어나더니 돈주머니를 들고 어제 만났던 기녀들이 있는 기방으로 달려가 그녀들을 찾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명옥 오라버니 아니세요? 그새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명옥은 자신을 보고 맞아주는 기녀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녀들과 술을 마시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명옥은 일터에는 나가지 않고 매일 기방을 다니며 기녀들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으니 어느 날 명옥이 걱정돼 그의 집에 들른 스승은 그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그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명옥이가 매일같이 기방을 들른다는 말이냐? 그것이 기방을 출입하는 명옥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요. 그 말이 진정 사실인가? 그러면요, 제가 어찌 이런 일을 거짓으로 고하겠습니까? 명옥의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순진한 제자의 걱정에 속이 타들어갔으나 사내라면 한 번쯤 여색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이 더해가자 결국 기다리던 스승은 그를 만나러 기방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명옥아 거기 있느냐? 스승이 기방 앞에서 명옥을 부르자 그는 스승을 볼 면목이 없어 기녀의 품에 숨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한장정이 나와 스승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굴 찾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는 없으니 썩 나가시오. 정 들어오시려면 술을 드시러 오시든가. 이보시오. 명옥이라는 청년을 잠깐만 보면 되니 스승이 왔다고 말만이라도 전해주시오. 이 양반이 그래도 명옥인지 누구인지 없다고 하지 않소. 험한 꼴을 당하시기 전에 썩어지시오. 장정의 성화의 기방에서 쫓겨난 스승은 명옥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방탕한 생활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나자 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은 바닥을 드러내었고 명옥에게 달라붙어 온갖 아양을 떨어대던 기녀들도 명옥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를 벌레 보듯 멸시하며 기방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명옥은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술에 절어 창백한 데다 눈밑이 퀭하고 손은 아픈 사람처럼 쉬지 않고 떨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명옥이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겨주신 스승을 찾아간다면 스승이 자신을 받아주겠지만 이런 모습을 스승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동료들이 다시 명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명옥이 있는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명옥이 내다보자 예전에 자신을 주색에 빠지게 만든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네들이 내 집에는 무슨 일인가?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그러게 뭔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몸을 망치나? 그들은 입으로는 명옥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그를 비웃는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용건이나 말하게. 그게 자네한테 권할 것이 하나 있어 찾아왔네. 그들은 명옥에게 질그릇을 만들어 고을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명옥을 분원해서 영영 멀어지게 해 그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자네가 질 그릇만 만들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힘들 게 뭐가 있겠나. 분원에서 일하던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큰 돈을 만지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자신에게 질그릇을 만들자는 제안에 명옥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처지라 결국 그들과 같이 질그릇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살림을 정리하고 간단히 짐을 싼 명옥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그들을 따라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제일 땅끝 마을인 해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명옥은 동료들의 시커먼 속내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들이 탄 배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하다 얼마 안가 거친 폭풍우를 만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배가 집채만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버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명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인지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정신을 잃었다. 해안가까지 떠밀려와 어민들에게 구조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정신 좀 차려보시오. 명옥이 정신을 잃고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요? 여긴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것은 젊은이 혼자예요. 네. 배에 탔던 일행 중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명옥뿐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옥은 어민들에게 구해져 며칠 동안 보살핌을 받다. 어느 늦은 저녁 밤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들의 꼬임에 한번 넘어갔으면서 다시 그들과 어울리려 하다니. 내가 할 일은 다시 사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명옥은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며칠을 걸어 돌아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상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명옥을 본 스승은 그를 탓하지 않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명옥을 맞아주었습니다. 스승님. 명옥이 그의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자 스승이 명옥의 등을 두들기며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도울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스승님, 못난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돌아왔으니 다 된 것이야. 스승은 초라하게 망가진 명옥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음먹은 명옥은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한 후 기도를 하고는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술에 절어있던 몸은 고된 노동에 힘들어하였지만 명옥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정신을 차리고 분원에 들어가 몇 개월이 지나자 그동안 쌓여있던 술 기운도 모두 빠지고 그의 실력도 점차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 그는 훌륭한 사기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었습니다. 명옥은 낮에는 사기 그릇을 만들고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만드느라 공을 들였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명옥이 술상을 차리고 그의 스승을 불러와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냐?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모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네. 명옥이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의 스승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술잔이 아니더냐? 네, 이것을 만드느라 그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완성되어 누구보다도 스승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옥이 내려놓은 술잔은 빛깔이 눈부시고 그 모양이 고와한 눈에 보기에도 귀한 술잔처럼 보였지만 이 술잔 하나를 만드는데 그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아는 스승은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잔 올리지요. 그러거라. 명옥이 술병을 들고 술을 잔에 가득 따르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술잔에 있던 술이 어느새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스승은 술잔을 이리저리 다 살펴보았지만 귀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잔 올리겠습니다. 명옥이 이번에는 술을 따르며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만 채우자 술잔의 술은 이전과 다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니? 스승이 말을 하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잔에는 술을 가득 채우지 않아야 술이 남는 것이로구나.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술을 가득 채우면 안에 들어있는 술이 모두 없어지는 잔입니다. 항상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자중하라는 의미로 개영배라는 이름을 붙여 이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이런 술잔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스승은 명옥이 만든 술잔을 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나중에 이 술잔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 그가 만든 개영배를 보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날 두 사제는 개영배로 서로 주고받으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후로도 명옥은 훌륭한 사기 그릇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 최고의 사기 장인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훗날 이 개영배는 의주에 사는 임시성의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사용하던 중 부주의하게 이 개영배를 깨뜨리는 날 명옥 역시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